저 거대한 바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조선의 미래도 멈출 것이다. 1792년에 어느 겨울날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벌판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집채만 거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돌을 옮기려던 장정들은 줄줄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좋기 10년은 걸릴 것이라던 거대 도시 건설.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을 때 31살의 젊은 선비 정약용은 도면 하나를 펼쳐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피눈물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10년의 공사를 단 2년 9개월 만에 끝내버린 조선판 기적의 공법, 왕의 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천재성을 쏟아부었던 정약용의 뜨거운 전성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정조와 정약용의 운명적인 만남을 보셨죠? 이제 정약용은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등에 업고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인 수원 화성 축조의 총책임자로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화성 공사가 시작될 무렵 정약용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여의고 고향 마제에서 3년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급했던 정조는 상중인 정약용에게 서양의 기술서인 한 권을 보냅니다.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을 담아 성을 쌓을 방법을 찾아주게 라는 편지와 함께였죠. 정약용은 눈물을 닦으며 밤낮으로 등불 아래 앉았습니다. 단순히 책을 베끼는 것은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기계 원리를 조선의 단단한 화강과 무게에 맞춰 완전히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슬픔과 고독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설의 도구 거중기였습니다. 하지만 거중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약용은 거중기의 핵심인 노르레를 만드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목재 기술로는 톤 단위의 무게를 견딜 만큼 단단한 도르래 뭉치를 깎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나무가 쪼개지거나 밧줄이 끊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정약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티나무를 삶고 말려 강도를 높이는 법을 고안해냈고 8개의 도르래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 최적의 각도를 찾아내기 위해 수천 번의 계산을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현장에 투입된 거중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들 힘으로 집채만한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리자 현장의 인부들은 귀신이 돕는 기계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정약용의 진짜 천재성은 거중기보다 더 많이 쓰였던 유형거라는 수레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화성공사에서 거중기는 무거운 돌을 위로 쌓을 때 썼고 실제로 그 수만 개의 돌을 산에서 현장까지 실어 나른 건 바로 이 유형거였습니다. 기존의 수레는 바닥이 높고 바퀴가 약해서 무거운 돌을 실으면 금세 뒤집히거나 바퀴축이 부서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레의 바닥을 지면에 가깝게 낮추고 바퀴축에 완충 장치와 같은 유연한 설계를 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일반 트럭을 초대형 덤프트럭으로 개량한 것과 같습니다. 이 유형거 한 대가 일반 수레 10대 분량의 일을 해내자 공사 현장에 물류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소 수십 마리가 끌어야 했던 돌을 이제 소 몇 마리만으로 가뿐히 옮기게 된 것이죠. 도구가 바뀌니 공사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대공학적 관점에서 이 속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비교해 볼까요? 수원 화성 성벽의 길이는 약 5.7km입니다. 18세기 기술로 이 거대한 석조 성곽을 33개월 만에 완공했다는 것은 오늘날 중장비를 동원해 신축 아파트 단지 하나를 반년 만에 뼈대부터 인테리어까지 뚝딱 끝낸 것과 맞먹는 속도입니다. 정약용의 아이디어 하나가 공사 기간을 7년 넘게 단축하고 날았돈 4만 냥을 아낀 것이죠. 요즘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약용이 단지 기계를 잘 고치는 천재 공학자였기에 우리가 그를 이토록 존경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이 기계 이야기는 이제 알겠어 하며 채널을 돌리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정약용이 설계한 것은 차가운 기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식으로는 나라의 큰 공사에 백성을 동원할 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역이라 하여 강제로 끌려와 일하는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정약용은 정주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전하, 백성을 억지로 부리면 원망만 쌓이고 성벽은 부실해집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줍시다. 이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유급 노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교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숙련도와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오늘날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기록물인 애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공사에 참여한 일꾼 800여 명의 이름과 그들이 며칠 동안 일했는지, 일당으로 쌀과 돈을 얼마나 받아갔는지가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다친 사람에게는 치료비를 주고 날씨가 너무 더우면 공사를 중단시키는 폭염 대책까지 마련했습니다. 돈을 받고 전문가로 대우받자 백성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노예가 아니라 내가 조선 최고의 성벽을 쌓는 기술자라는 자부심이 생긴 것이죠. 인부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쌓은 돌덩이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 성벽은 내가 책임진다는 징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수원 화성에서 볼 수 있는 성명각자의 유래입니다. 정약용은 차가운 바위 위에 따뜻한 인간의 존엄을 심은 진짜 리더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 거중기와 설계도로 조선의 지도를 바꾸는 찬란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기계 뒤에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담을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늘 빛이 가장 밝을 때 그림자를 준비합니다. 정약용의 천재성이 화려하게 꼽히고 왕의 신뢰가 하늘을 찌를수록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시기와 질투에 독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독차지한 저 남인을 죽여야 한다. 기득권 세력인 노론은 정약용의 천재성을 찬양하는 대신 그가 서양의 학문을 공부했다는 점을 빌미로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주교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왕의 곁을 지키던 가장 날카로운 검, 정약용을 향해 피비린내 나는 음모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과연 이 승승장구 뒤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정조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시작된 정약용 인생 최악의 시련, 그리고 피눈물 나는 18년에 걸친 유배길의 시작을 다루겠습니다. 화려했던 전성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처절한 지옥으로 변하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기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인생의 무게에 힘겨운 여러분께 작은 거중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을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기인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